저희 팀 평균 나이가 32살인데요. 30년 경력을 막힘없이 설명하던 한명철의 입이 그 순간 멈췄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솔직히 팀 분위기상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요. 면접관은 아들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탈락 문자는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5번째도, 6번째도, 7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을 바쳐온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고 세상은 54살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번호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2월의 아침이었다. 한명철은 여느 때처럼 넥타이를 메고 현관을 나섰는데 오늘이 30년 직장의 마지막 날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이 멍했고 회사 건물 앞에 서서 올려다봤을 때도 그냥 평범한 출근길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평소라면 바쁘게 돌아가야 할 사무실이 어딘지 가라앉아 있었다. 오전 10시였다. 박성진 사장이 전 직원을 회의실로 불렀다. 좁은 회의실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찼다. 박성진이 단상 앞에 섰는데 한명철은 그 순간 사장의 얼굴을 보고 직감했다. 평소와 다른 얼굴이었다. 창백하고 굳어 있었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여러분,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였습니다. 박성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진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대형마트에 밀리고 온라인에 밀리면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달 말로 폐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낮게 욕을 내뱉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다. 박성진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갈라졌다. 한명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화가 나지 않았다. 원망도 들지 않았다. 박성진도 피해자였으니 30년 동안 함께 버텨온 사람이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한명철은 자리에 앉아 책상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앉아온 자리였는데 이제 정리해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서랍을 열었다. 업무 수첩, 명함철, 오래된 볼펜들, 거래처에서 받은 달력. 하나씩 꺼내다 보니 박스 하나에 다 들어갔다. 30년이 박스 하나에 담기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동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다. 악수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도 있었다. 한명철은 웃으며 받아줬다. 괜찮다고, 다들 잘 될 거라고. 그 말이 그들에게 닿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달리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건물을 나선 건 오후 2시였다. 박스를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발이 무거웠다. 버스를 타고 창가에 앉았다. 박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가게들이 열려 있었으며 신호등이 바뀌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자신만 다른 세계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김순이가 없었다. 한명철은 박스를 베란다 한쪽에 내려놓고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다. 베란다에 나가 앉아 혼자 잔을 채웠다. 첫 잔을 마시고 나서
건너편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봤다. 저 집들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는 퇴근하고 있을 것이었고, 누군가는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었으며,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었다. 두 번째 잔을 채웠다. 소주가 목을 넘어가는데 따뜻하지 않고 그냥 쓸쓸했다. 김순이가 들어온 건 저녁 6시였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명철은 베란다에서 들어와 식탁에 앉았다. 김순이가 국을 올리다가 그를 바라봤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한명철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그냥 털어놨다. 회사 폐업했어. 오늘이 마지막이었어. 김순이가 손을 멈췄다. 한명철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다가 이내 가라앉았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들었어. 김순이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는데 할 말이 없는 건지 너무 많은 건지 알 수 없었다. 한명철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밥 먹자. 그 한마디로 그날 저녁이 시작됐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는데 그 침묵이 서로를 위로하는 방식이었다. 오래 살아온 부부만이 아는 방식이었다. 그날 밤 한명철은 오래도록 잠이 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30년을 되짚었다. 24세 처음 출근하던 날, 첫 거래처 계약을 따냈던 날, 부장 승진 발령을 받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이제 끝났다는 게 실감나기 시작했다. 억울하지는 않았다. 다만 허전했다. 30년이 박스 하나에 담겨 베란다에 놓여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허전했다. 실직 다음 날 아침이었다. 한명철은 눈을 떴는데 6시 반이었다. 30년 동안 알람 없이도 이 시간이면 저절로 눈이 떠지던 몸이었는데 오늘은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다 다시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다시 떴을 때 7시였다. 그래도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 그를 기어이 일으켜 세웠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다. 김순이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명철은 식탁에 앉았다. 밥이 차려졌는데 반찬이 6가지나 됐다. 아내가 신경 써준 게 느껴졌지만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봤다. 텔레비전을 틀까 하다 그만뒀다. 낮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건 왠지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 한명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방으로 들어갔다. 아들이 군대 가면서 두고 간 노트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다. 그는 소매로 먼지를 닦고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이 켜지는데 한참 걸렸다. 인터넷 창을 열고 취업 사이트를 검색했는데 첫 화면부터 낯설었다. 젊은 사람들 사진이 가득했고 알록달록한 배너들이 눈을 어지럽혔다. 회원가입을 눌렀다. 이름, 연락처, 이메일까지는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생년월일 칸에 1970년을 입력하는 순간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화면에 찍히는 숫자가 이상하게 낯설었다. 고개를 가볍게 흔들고 계속 입력했다. 이력서 작성 화면이 열렸다. 경력란부터 채웠다. 1994년 입사, 영업부 근무, 2024년 퇴직. 주요 업무를 적었는데 거래처 관리, 영업 실적, 신규 계약 체결. 쓰다 보니 꽤 됐고 30년이 글로 적히니 그럴싸해 보였다. 잠시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가 이내 다음 칸에서 손이 멈췄다. 자격증이었다. 머릿속을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는 게 없었다. 지갑 속 운전면허. 그게 전부였다. 30년을 영업 현장에서 뛰어다니며 거래처 사장들과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관계를 쌓았고 밤늦게까지
계약서를 들여다봤는데 그 세월 동안 자격증 하나 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이력서, 자격증 칸이 운전면허 하나로 달랑 채워지는 걸 보니 가슴 어딘가가 텅 빈 느낌이었다. 한명철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커서를 다음 칸으로 넘겼다. 학력란을 채우고 지원 직종을 선택했다. 영업직, 영업관리직, 경력직 공고들을 훑어봤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 곳들이 먼저 눈에 띄었다. 35세 이하, 40세 이하. 그런 공고들을 조용히 건너뛰며 아래로 내려갔는데 경력 우대, 나이 무관이라고 적힌 곳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그나마 눈에 맞는 두 군데를 골라 이력서를 첨부하고 제출 버튼을 눌렀다. 노트북을 덮고 나서 시계를 봤는데 오전 10시였다. 이력서 2장 보내는데 2시간이 걸렸다는 게 어이없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다. 그날 오후 한명철은 집을 나서 버스를 탔다. 고용센터였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이었다. 번호표를 뽑았다. 78번이었고 현재 대기번호는 61번이었다. 대기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20대 여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30대 남자는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50대로 보이는 남자도 한 명 있었다. 한명철은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가 서로 시선을 돌렸다. 7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창구로 걸어갔다. 담당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는데 친절한 얼굴이었다. 퇴직 사유가 폐업이시네요.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 가져오셨어요? 워크넷에 구직 신청은 하셨어요? 아, 그게. 오시기 전에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하고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급 자격 설명회도 들으셔야 해요. 그걸 다 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면 신청 진행할 수 있어요. 한명철은 잠시 멍했다. 그냥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담당자가 안내 종이를 내밀며 순서를 설명해줬고 한명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문을 받아들었다. 처음이시면 다들 그러세요. 집에서 순서대로 하시고 내일 다시 오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허탈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온 한명철은 다시 노트북을 열고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구직 신청을 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급 자격 설명회도 들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구직 활동 방법,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화면을 바라보며 하나씩 클릭했는데 교육이 끝나자 수료 확인이 됐다.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오늘 한 일이라고는 이력서 2장 보내고 고용센터 헛걸음친 게 전부였다. 저녁에 김순희가 들어왔는데 한명철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낮에는 틀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후 4시쯤부터는 버틸 수가 없었다. 오늘 뭐 하셨어요? 고용센터 갔다 왔는데 사전 신청을 안 해서 헛걸음했어. 내일 다시 가야 해. 김순희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짧게 말했다. 그래요, 내일 다시 가봐요. 다음 날 아침 한명철은 다시 고용센터를 찾았는데 이번엔 서류를 제대로 챙겼다. 담당자가 서류를 받아 처리하면서 설명했다. 30년 근속이시니까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하시고요. 하루 6만 6천 원입니다. 수급 자격 인정 후 7일 대기 기간이 지나면 첫 지급이 시작되고요. 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명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계산했다. 하루 6만 6천 원. 한 달로 치면 198만 원 정도였는데 두 사람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관리비에 식비에 공과금에 보험료까지 합치면 매달 퇴직금에서 150만 원은
꺼내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 구직 활동은 한 달에 2번 이상 하셔야 수급 자격이 유지되고요. 중장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담당자가 안내문을 내밀었는데 중장년 취업 지원 과정이라는 글자에 시선이 잠깐 머물렀다. 자신이 중장년에 해당한다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안내문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고용센터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2월의 하늘이 낮고 차가웠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방금 들은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루 6만 6천 원, 270일, 퇴직금에서 매달 150만 원 보충. 숫자들이 가라앉지 않았다. 4주가 흘렀다. 한명철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실업인정을 신청했다.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했다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 버튼을 눌렀는데 며칠 후 통장에 실업급여가 들어왔다.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다. 반갑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 묘한 기분이었다. 30년 동안 월급을 받던 사람이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며 산다는 현실이 통장 잔액 한 줄에 담겨 있었다. 그날 밤 한명철은 30년 동안 써온 업무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었다. 2024년 2월. 그리고 펜을 내려놨다.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었는데 내일 뭘 써야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첫 면접 연락이 온 건 지원한 지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오전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는데 모르는 번호였다. 한명철은 조심스럽게 받았다. 요즘은 모르는 번호가 오면 혹시 면접 연락인가 싶어 저절로 자세가 고쳐지곤 했다. 한명철 씨 맞으시죠? 저희 쪽에서 이력서 검토했는데요. 면접 한번 보실 수 있으세요? 중견 유통업체였다. 영업관리 경력직 모집이었는데 한명철은 전화를 끊고 잠시 핸드폰을 바라봤다. 열흘 동안 5군데에 지원했는데 연락이 온 건 처음이었다. 가슴이 살짝 뛰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다. 면접 날 아침이었다. 한명철은 일찍 일어나 오래된 정장을 꺼냈는데 옷장 안쪽 깊숙이 넣어뒀던 것이었다. 꺼내서 펼쳐보니 구김이 심했다. 다리미를 꺼내 정성껏 다리고 넥타이도 골랐다. 거울 앞에 섰는데 정장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다. 언제 이렇게 됐나 싶었다. 흰머리가 많이 늘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져 있었지만 넥타이를 단정히 메고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면접 장소로 향하면서 머릿속으로 예상 질문들을 떠올렸다. 30년 경력이 있으니 경력 관련 질문은 문제 없을 것 같았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해서 입구를 바라봤다. 유리로 된 깔끔한 건물이었다. 안으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서 면접 왔다고 말하고 대기실로 들어서는 순간 걸음이 잠시 멈춰졌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면접 대기자들이 모두 젊었으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2명, 20대로 보이는 여자도 1명 있었다. 한명철은 조용히 빈자리에 앉았는데 젊은 지원자들이 힐끔힐끔 그를 바라봤다. 시선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 정면을 바라봤다. 한명철 씨, 들어오세요. 면접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니 면접관이 2명 앉아 있었는데 1명은 40대로 보였고 다른 1명은 30대 초반이었다. 아들뻘이었다. 의자에 앉으며 자세를 고쳐 잡았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30년 동안 거래처 미팅을 수백 번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면접 자리가 이렇게 긴장될 줄은 몰랐다. 이력서 잘 봤습니다. 30년 경력이시네요. 40대 면접관이 말을 꺼냈다. 한명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답했다. 주요 거래처 규모, 계약 실적,
관리 방식. 막힘없이 나왔고 30년이 고스란히 담긴 내용이었다. 40대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조금씩 긴장이 풀렸다. 그런데 30대 면접관이 입을 열었다. 저희 팀 평균 나이가 32살인데요. 한명철은 그를 바라봤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팀 분위기상 솔직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요. 막내 직원들이랑 같이 일하셔야 하는데 불편하지 않으실지. 돌려 말했지만 뜻은 분명했다. 나이가 문제라는 거였다. 경력이 아무리 좋아도 나이가 걸린다는 거였다. 무언가 올라오는 걸 느꼈는데 한명철은 그걸 꾹 눌렀다.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팀원들과 잘 맞춰서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오히려 경험이 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관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 면접은 얼마 되지 않아 끝났다. 한명철은 인사를 하고 면접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혼자였는데 문이 닫히자마자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건물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내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지하철에 올라타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지나가는 터널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영업 현장에서 뛰어다니던 사람이 이제 아들뻘 면접관 앞에서 나이를 해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게 실감났는데 씁쓸한 것보다 더 이상한 건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결과는 일주일 후 문자로 왔다. 안타깝게도 이번 전형에서 합격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는데도 막상 문자를 받으니 가슴 한쪽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한명철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그 이후로도 면접 연락은 가끔 왔는데 갈 때마다 비슷했다. 나이를 보는 눈빛, 돌려 말하는 거절, 혹은 연락조차 오지 않는 탈락. 한 번은 친구 소개로 한 군데 면접을 봤는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면접 내내 웃으며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부장이 말했다. 영업직은 체력이 중요한데 연세가 좀 되시잖아요. 거래처 접대도 있고 야근도 잦은 편이라서 솔직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한명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했고 체력에 자신 있다고도 했다. 나오면서 화장실에 들렀는데 거울을 봤다. 아까까지 웃고 있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닦으면서 거울 속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54살이었다. 이 나이가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몰랐었다. 2달이 지났다. 서류 탈락 문자가 하나둘 쌓이면서 5개, 6개, 7개가 됐고 연락조차 없는 회사들도 있었다. 한명철은 매일 아침 노트북을 열고 이력서를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답장을 기다리고 탈락 문자를 받고 다시 보내는 일상이 기계적으로 반복됐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한명철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김순희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말을 꺼냈다. 저 다음 주부터 편의점 나가기로 했어요. 한명철이 고개를 들었다. 언제 결정했어? 며칠 됐어요. 당신한테 말하면 또 뭐라 할 것 같아서 그냥 진행했어요. 오전 타임이라 많이 힘들진 않을 거예요. 말리고 싶었지만 말릴 수가 없었다. 퇴직금이 석 달에 45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일하겠다는 걸 막을 명분이 없었으니 입술이 한번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알았어. 그게 전부였다. 김순희는 더 말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고 한명철은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가장 노릇을 해온 사람이 이제 아내가 편의점 오전 타임에 나가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다. 말이 없는 게 허락이었다. 그날 밤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면서 불이 켜진 건너편 건물들을 바라봤다.
저 건물들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야근을 하고 있을 것이었고, 누군가는 거래처에 전화를 걸고 있을 것이었으며, 누군가는 보고서를 쓰고 있을 것이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자신이 그랬는데, 담배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걸 바라보다 꽁초를 재떨이에 눌러 끄고 안으로 들어왔다. 내일도 이력서를 써야 했다. 실직 석 달째 되던 어느 오후였다. 한명철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취업 사이트에 새로운 공고가 올라와 있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력서를 보내봤자 결과가 뻔하다는 걸 이제는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노트북을 덮으려다 그냥 뒀다. 창밖을 바라봤는데 3월이 됐는데도 바람이 차가웠고 앙상했던 나무에는 작은 새싹이 돋기 시작하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봄을 맞이하는 중이었다. 퇴직금 통장을 열어봤다. 습관처럼 반복하는 일이 되어버렸는데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다. 석 달 동안 45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고 매달 150만 원씩 정확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이 속도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숫자가 굴러갔는데 그 숫자가 가슴을 눌렀다. 통장 화면을 끄고 노트북을 닫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한명철은 요즘 모르는 번호가 오면 혹시 면접 연락인가 싶어 저절로 자세가 고쳐지곤 했다. 조심스럽게 받았다. 명철 씨, 나 오태식이에요. 오태식? 한명철은 잠시 멈췄다. 오태식? 30년 거래처 납품업체 사장이었는데 한명철이 갑이고 오태식이 을이었던 관계였다. 매달 발주하고 단가를 조율하던 사이였으면서도 회사가 폐업하고 나서 연락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름이었다. 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고 있어요? 소식 들었어요. 많이 황당하셨겠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됐는걸요. 밥이나 한번 합시다. 시간 되세요? 시간이야 넘쳐났다. 한명철은 알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핸드폰을 바라봤는데 오태식이 왜 연락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안부 차밥이나 한번 먹자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어느 쪽이든 석 달 만에 걸려온 반가운 전화임은 틀림없었다. 약속은 사흘 후였다. 동네 삼겹살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한명철이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얼마 되지 않아 오태식이 들어왔다. 61살이었는데 머리가 반백이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30년 동안 작은 납품업체를 꿋꿋이 운영해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오래간만이에요, 명철 씨. 그러게요. 이렇게 마주 앉는 게 처음이네요. 그 말이 맞았다. 30년을 알아왔지만 회사 밖에서 마주 앉는 건 처음이었고 거래처 미팅 자리에서 만나거나 연말 행사에서 스치듯 인사하거나 했지 둘이 이렇게 밥을 먹은 적은 없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오태식이 소주를 따라 건넸다. 한잔합시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조금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오태식이 고기를 불판에 올리며 말을 꺼냈다. 회사 폐업하고 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명철은 짧게 웃었다. 취업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나이가 있다 보니. 면접도 봤어요? 3번 봤는데 다 탈락이었어요. 서류도 계속 떨어지고. 오태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게로 고기를 뒤집었는데 기름 튀기는 소리가 났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오태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한명철이 그를 바라봤다. 요즘 거래처를 더 넓혀보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영업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 필요한데 명철 씨 같은 분이 딱이다 싶었어요. 같이 해봅시다.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었는데 막상 직접 들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직원 5명짜리 작은 납품업체였고 30년 동안 영업부장을 지낸 사람이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으며 무엇보다 자존심이 걸렸다. 한명철이 갑이었고 오태식이 을이었는데 그 관계에서 이제 오태식의 회사로 들어간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오 사장님. 근데 갑자기 말씀하시니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오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재촉하는 기색이 없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급한 건 아니니까. 고기가 다 익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먹었는데 소주를 한 잔씩 더 마셨다. 오태식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의리 때문만은 아니에요. 진짜로 명철 씨가 필요해서요. 30년 동안 명철 씨가 어떻게 일하는지 옆에서 다 봐왔거든요. 거래처 관리 하나는 업계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고요. 우리 회사가 커지려면 그 능력이 꼭 있어야 해요. 의리가 반, 사업이 반이라는 걸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30년 동안 거래하면서 오태식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말이 많지 않고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이었고 필요 없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한명철은 그렇게 말하고 잔을 들었다. 오태식도 잔을 들었다. 두 잔째 소주가 목을 넘어갔고 바깥에서 저녁 바람이 불었으며 삼겹살집 환풍기 소리가 웅웅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태식의 말을 곱씹었다. 직원 5명짜리 작은 회사. 30년 동안 갑이었던 사람이 을의 회사로 들어가는 것. 자존심이 허락할까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고개를 들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과연 자존심을 부릴 처지인가 하는 것이었다. 석 달 동안 이력서를 수십 장 보내고 면접을 3번 봐도 전부 탈락이었고 퇴직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으며 아내는 편의점 오전 타임으로 나가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순이가 부엌에서 나왔다. 어디 다녀왔어요? 옛날 거래처 사장님이 밥 한번 먹자고 해서. 잘 됐네요. 오랜만에 나가셨네. 한명철은 소파에 앉았다. 오태식 이야기를 꺼낼까 하다가 그만뒀는데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결정하고 나서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날 밤이었다.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오태식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30년 동안 명철 씨가 어떻게 일하는지 옆에서 다 봐왔거든요. 거래처 관리 하나는 업계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고요. 30년 동안 쌓아온 게 뭔지 생각해봤다. 거래처 사장들의 전화번호,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연락해야 하는지, 계약서에서 어느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30년 동안 몸에 쌓인 것들이었는데 회사가 망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었고 명함이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었다. 자존심을 부릴 처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냥 해보면 되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한명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끓이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오태식 사장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연결됐다. 명철 씨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 사장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가 오태식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 생각했어요. 언제 한번 봅시다. 전화를 끊고 커피잔을 들었다.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는데 두렵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한 이상한 느낌이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지는 아침이었다. 첫 출근날 아침이었다. 한명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끓이고 식탁에 앉았는데 오랜만에 가방을 챙기는 손이 어색하면서도 반가웠다. 현관을 나서며 시계를 봤는데 8시였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목적지가 있는 아침이었고 발걸음이 절로 빨라졌다. 오태식 사장의 회사는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였는데 한명철은 걷기로 했다. 30분 거리였지만 걸으면서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다. 3월의 아침 공기가 차가웠는데도 발걸음은 가벼웠다. 길가 나무들의 연두빛 새싹이 돋기 시작하고 있었고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면서 오랜만에 자신도 그 흐름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석 달 동안 그 흐름 밖에 있었다는 걸 이제야 실감했다. 회사 건물 앞에 섰다. 4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는데 1층에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간판만큼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한명철은 계단을 올라 사무실 문을 열었다.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책상이 5개였고 한쪽 벽에는 서류 선반이 가득 차 있었으며 창가에는 샘플 제품들이 쌓여 있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오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30년 동안 갑을 관계였던 두 사람이 이제 같은 사무실에 서 있었는데 오태식의 표정에는 어색함이 없었다. 한명철은 그 손을 잡았다. 직원들에게 인사를 했다. 막내가 26이었고 가장 오래된 직원이 43이었는데 한명철이 들어오면서 사무실 평균 나이가 훌쩍 올라갔을 것이었다. 어색한 눈빛도 있었고 반기는 눈빛도 있었지만 한명철은 그냥 조용히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첫날부터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건 오히려 어색한 법이었다. 자리에 앉아 사무실을 둘러봤는데 예전 회사와 비교하면 10배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반가웠다. 오태식이 거래처 현황 파일을 가져왔다. 현재 거래처가 12군데예요. 여기서 더 늘리고 싶은데 제가 영업을 잘 못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어요. 명철 씨가 이 파일 한번 보고 어떻게 접근할지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한명철은 파일을 펼쳤다. 거래처 이름, 품목, 계약 단가, 최근 거래 이력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훑어보는데 30분 정도 걸렸다. 보면서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졌다. 이 업종이라면 저 회사에 연락할 수 있겠다. 저 단가라면 이쪽 거래처가 관심을 가질 것 같다. 30년 동안 쌓인 것들이 파일을 읽으면서 저절로 작동하는 느낌이었다. 한명철은 파일을 덮고 핸드폰을 들었다.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이 3명 있었는데 예전 거래처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었다. 회사가 망하고 나서 연락을 못했는데 지금 연락해도 반갑게 받아줄 것 같은 사람들이었다. 첫 번째 전화였다. 신호가 3번 갔다. 한 부장님 아니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부장님은요? 회사 폐업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새로 자리 잡았어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물론이죠. 다음 주 어때요? 첫 번째 미팅이 잡혔다. 두 번째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엔 신호가 2번 만에 연결됐고 반가운 목소리와 함께 미팅 약속이 또 잡혔다.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전화 3통을 끊고 나자 수첩에 미팅 3개가 적혀 있었다. 오태식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다. 전화 3통에 미팅 3개를요?
예전에 안면 튼 분들이에요. 한번 만나보는 거죠. 오태식이 잠시 말이 없다가 작게 웃었다. 30년이 이런 거구나 싶네요. 한명철은 대답하지 않고 수첩에 일정을 적었다. 오랜만에 쓰는 업무 수첩이었는데 펜이 움직이는 느낌이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그 주에 잡힌 미팅 3개를 모두 나갔다. 첫 번째 미팅에서 상대방이 새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 물건 괜찮던데요. 한번 얘기해봐요. 명함이 바뀌었지만 상대방이 보는 건 명함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였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미팅도 비슷했다. 새 회사 이름이 낯설어도 한명철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게 달랐다. 첫 달이 끝날 무렵 거래처가 3군데 늘었는데 극적인 숫자는 아니었지만 오태식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였다. 퇴근 무렵 오태식이 말했다.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직 시작이에요. 한명철은 짧게 웃으며 수첩을 챙겼다. 퇴근길에 걸어서 집으로 향하는데 3월의 저녁바람이 아침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걸으면서 오늘 하루를 떠올렸는데 전화 3통에 미팅 3개에 거래처 3군데. 숫자가 크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제대로 일한 하루였고 발걸음이 가벼웠다. 3달 동안 이력서를 보내며 터덜터덜 걷던 그 발걸음과는 완전히 달랐다. 집에 들어서자 김순이가 부엌에서 나왔다. 편의점 오전 타임을 마치고 들어온 참이었는데 앞치마를 벗으면서 물었다. 오늘 어땠어요? 한명철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쁘지 않았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김순이는 그 말에 담긴 것을 알아챘는지 조용히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한명철은 소파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다음 주 미팅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도 채워야 할 것들이 생겼다. 오랜만에 수첩이 채워지고 있었다. 그게 이렇게 든든한 느낌인지 3달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다. 2달이 흘렀다. 오태식 사장의 회사는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는데 한명철이 합류한 이후로 거래처가 12군데에서 18군데로 늘었고 기존 거래처들의 발주량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오태식도 그걸 알고 있었다. 한명철은 매일 아침 출근해서 거래처 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게 새로운 일과가 되어 있었다. 예전 회사에서 하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거래처 사장들과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관계를 쌓는 것, 발주량이 줄어드는 곳에 먼저 연락을 넣는 것, 새로운 거래처가 될 것 같은 곳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 30년 동안 몸에 밴 것들이었는데 회사가 바뀌어도 그 감각은 그대로였다. 어느 날 오후였다. 한명철은 거래처 파일을 들여다보다가 오래된 이름 하나에서 눈이 멈췄다. 예전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박진수였다. 영업팀 막내로 입사해서 한명철 밑에서 5년을 배운 직원이었는데 회사가 폐업할 당시 32살이었고 일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꼼꼼했다. 거래처 관리 방식을 가르쳐주면 한번 보고 그대로 해냈고 고객 응대도 자연스러웠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한명철이 부장으로 있는 동안 가장 아꼈던 직원 중 하나였는데 폐업 이후로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듣지 못했다. 핸드폰을 꺼내 박진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4번 갔다. 여보세요? 진수 씨, 나 한명철 부장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반가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부장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진수 씨는요? 저도 이직 준비 중이에요.
폐업하고 나서 한 군데 들어갔는데 맞지 않아서 나왔어요. 한명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꺼냈다. 지금 바빠요? 아니요, 시간 있어요. 밥이나 한번 합시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사흘 후 두 사람은 회사 근처 국밥집에서 만났다. 박진수는 예전보다 살이 조금 빠져 있었는데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한명철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냥 버텼어요. 들어간 회사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지금 쉬고 있어요? 네, 한 달 됐어요. 한명철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 나서 말을 꺼냈다. 우리 회사로 오면 어때요? 박진수가 고개를 들었다. 부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전에 우리 회사 납품하던 오태식 사장님 아세요?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같이 일했던 사람이 가장 믿을 수 있거든요. 진수 씨 일하는 거 내가 제일 잘 알고. 박진수가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다.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은 작아요. 직원 5명이에요. 근데 거래처가 2달 만에 12군데에서 18군데로 늘었고 계속 크고 있어요. 같이 키워나가는 거예요. 박진수가 국밥 그릇을 내려다보며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한명철은 재촉하지 않고 밥을 먹으면서 기다렸다.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천천히 생각해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명철은 박진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올 것 같았다. 사람을 보는 눈이 30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는데 박진수는 분명히 결정을 내릴 사람이었다. 며칠 후였다. 오태식이 한명철을 작은 회의실로 불렀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오태식이 커피를 내밀며 말을 꺼냈다. 명철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2달 동안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명철 씨 덕분에 거래처가 6군데나 늘었는데 이게 그냥 월급으로만 보상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신규 거래처를 따올 때마다 인센티브를 드리고 싶어요. 한명철이 그를 바라봤다. 거래처 하나 신규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별도로 드리는 거예요. 명철 씨가 만들어 오는 거니까 당연히 명철 씨 몫이 있어야죠. 한명철은 잠시 말이 없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3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성과를 내도 그게 월급에 바로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 연말 평가에 묻히거나 그냥 당연한 업무로 처리되곤 했는데 오태식은 달랐다. 고맙습니다, 오 사장님. 고마울 거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오태식이 손을 내밀었다. 한명철이 그 손을 잡았는데 2달 전 첫 출근날 잡았던 그 손이었지만 느낌이 달랐다. 그때는 가불이 역전된 어색한 악수였는데 지금은 진짜 파트너의 악수였다. 그날 저녁이었다. 한명철은 핸드폰을 들다가 오래된 번호 하나를 찾았다. 박성진이었다. 30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폐업하던 날 눈물로 사과하고 나서 소식이 끊겼던 사람이었다. 한명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냈다. 사장님, 한명철입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밥이나 한번 하시죠. 답장이 금방 왔다. 명철 씨, 반갑네요. 좋죠. 며칠 후 두 사람은 동네 포장마차에서 만났다. 박성진이 먼저 와 있었는데 한명철이 자리에 앉으며 바라보니 1년 사이에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가 더 휘어졌고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다. 오래간만이에요, 사장님. 사장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불러요. 소주를 따랐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는데 첫 모금을 마시고 나서 박성진이 먼저 말했다. 요즘 경비 일하고 있어요. 한명철은 그를 바라봤다.
아파트 경비요. 야간 타임이에요. 낮에는 가끔 일당직으로 나가기도 하고. 담담한 목소리였는데 창피하다거나 힘들다거나 하는 내색이 없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목소리였고 한명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게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았다. 회사 정리하면서 직원들 퇴직금이랑 마지막 월급은 다 챙겨줬어요. 그러고 나니 남은 게 없더라고요.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래도 미안하죠. 명철 씨한테 특히.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술을 마셨는데 포장마차 천막이 바람에 펄럭였고 바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가 들렸다. 오래된 사이의 침묵이었고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박성진이 먼저 물었다. 명철 씨는 요즘 어때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3달 동안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다 떨어지고 그러다 옛날 거래처 사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인센티브 제안도 받았고요. 박성진이 잔을 들며 말했다. 잘 됐네요. 명철 씨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재산이에요, 결국은.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사람이 재산이에요.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결국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는데 명함도 아니고 직함도 아니고 통장 잔액도 아니었다. 전화 한 통에 미팅을 잡아주는 사람들, 회사가 망해도 한명철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는데 박진수였다. 부장님, 저 가겠습니다. 한명철은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말했다. 잘 생각했어요. 내일 오태식 사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전화를 끊고 걸음을 다시 뗐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는데 30년 전 24세 처음 영업을 시작하면서 몰랐던 것을 54살이 된 지금에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다. 박진수가 출근한 첫날이었다. 한명철은 그를 오태식에게 소개했는데 오태식이 악수를 건네며 말했다. 명철 씨가 많이 칭찬하던 분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박진수가 허리를 꾸벅 숙였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박진수를 바라보면서 한명철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예전 회사에서 자신이 부장이고 박진수가 막내였는데 지금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직급이 달라진 게 아니라 상황이 달라진 것이었는데 그게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든든했다. 박진수는 첫날부터 빠르게 적응했다. 거래처 현황 파일을 받아들고 1시간 만에 다 읽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명철에게 조용히 물었다. 부장님, 이 거래처 중에 발주량이 줄어드는 곳이 3군데 있는데요. 제가 먼저 연락해봐도 될까요? 한명철은 파일을 들여다봤는데 박진수가 짚은 3군데가 정확했다. 한명철도 눈여겨보던 곳들이었다. 해봐요. 박진수가 전화기를 들었다.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들으면서 한명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5년 전이랑 달랐다. 그때는 어리고 서툰 구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었고 말이 자연스러웠다. 사람은 어디서든 잘하는 것이었다. 박진수가 합류하고 나서 1달이 더 흘렀다. 입사한 지 3달째였다. 거래처는 이제 22군데가 됐고 기존 18배에서 4군데가 더 늘었는데 그중 2군데는 박진수가 직접 따온 것이었다. 한명철이 관계를 열면 박진수가 그 뒤를 꼼꼼하게 다졌는데 두 사람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맞아들어갔다. 오태식이 그걸 보면서 말했다. 두 분이 함께 움직이니까 확실히 달라요. 한명철은 짧게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말로 설명하기보다 계속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달 말이었다. 오태식이 약속대로 인센티브를 봉투에 담아 건넸다. 수고 많으셨어요. 한명철은 봉투를 받아들었는데 금액보다 그 행동 자체가 더 마음에 남았다. 말한 걸 지키는 사람이었다. 30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성과를 내도 그게 바로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 연말 평가에 묻히거나 당연한 업무로 처리되곤 했는데 오태식은 달랐다. 작은 회사였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뭔가 제대로 만들 수 있겠다는 느낌이 더 깊어졌다. 거래처가 하나둘 늘어가면서 사무실 분위기도 달라졌다. 조용하고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씩 가벼워졌는데 박진수가 들어오면서 젊은 에너지가 생겼고 한명철의 경험이 그걸 뒷받침했다. 막내 직원이 한명철에게 거래처 관리 방법을 물어보는 일도 생겼는데 한명철은 귀찮아하지 않고 하나씩 설명해줬다. 예전에 박진수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날 저녁 퇴근 무렵이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나가고 사무실에 오태식과 한명철만 남았는데 오태식이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다. 한잔하고 가실래요? 두 사람은 사무실에 앉아 유리잔에 소주를 따랐다. 형광등 아래에서 마시는 소주였는데 삼겹살집에서 마시던 것과는 또 다른 맛이었다. 명철 씨, 솔직히 처음에 올지 안 올지 몰랐어요. 오태식이 말했다. 저도 솔직히 망설였어요. 그랬죠. 근데 잘 오셨어요. 진짜로. 한명철은 잔을 들었다. 오태식도 들었다. 두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작게 울렸다. 저도 잘 온 것 같아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 처음 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만 해도 자존심이 어딘가에 걸려 있었는데 석 달이 지난 지금은 그게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직원 5명짜리 회사가 아니었다. 뭔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었다. 오태식이 잔을 채우며 말을 이었다. 박진수 씨도 잘하더라고요. 명철 씨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그 친구는 원래 그래요.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걸 쓰는 거예요. 오태식이 웃었다. 형광등 아래 두 사람이 앉아 종이 아닌 유리잔을 기울이는 풍경이었는데 처음 삼겹살집에서 어색하게 마주 앉던 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그때는 어디까지나 30년 거래처 사장이 전 영업부장에게 제안을 건네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그냥 같은 방향을 보는 두 사람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명철 씨, 오태식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회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떻게 보세요? 한명철은 잠시 생각했다. 아첨이나 빈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오태식도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석 달 동안 알게 됐다. 거래처 30군데까지는 올해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박진수가 자리를 잡으면 더 빨라질 거고요. 다만 사람이 더 필요해요. 지금은 거래처가 늘어나는 속도를 사람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오태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꺼냈다. 그 부분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반기에 한 명 더 뽑는 걸로 검토해 볼게요. 짧은 대화였는데 그게 이 회사가 돌아가는 방식이었다. 길게 회의하지 않고 필요한 말을 하고 그걸 바로 움직이는 것. 30년 동안 큰 회사에서 일하면서 보고서를 쓰고 결제를 받고 회의를 거치던 방식과는 달랐는데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이 방식이 더 맞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선 건 저녁 8시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었는데 한명철은 걸으면서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그달 말 처음으로 인센티브가 포함된 통장 잔액을 확인했는데 퇴직금에서 150만 원씩 꺼내 쓰던 그 통장이었다. 줄어들기만 하던 숫자가
처음으로 조금 올라가 있었다. 금액이 크지 않았지만 방향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고 그게 숫자보다 더 반가웠다. 집에 돌아오니 김순이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한명철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번 달 통장에 좀 들어왔어. 인센티브. 김순이가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얼마요? 많진 않아. 근데 늘어나는 거잖아. 김순이가 조용히 웃으며 다시 저녁 준비를 했다. 잘 됐네요. 짧은 말이었는데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한명철은 소파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다음 달 미팅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 박진수가 잡아놓은 미팅도 2개 추가되어 있었다. 수첩이 채워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는데 석 달 동안 빈 수첩을 들고 다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게 이렇게 든든한 느낌인지 이제야 알았다. 1년이 흘렀다. 오태식 사장의 회사는 조용히 달라져 있었는데 한명철이 합류하기 전 12군데였던 거래처가 26군데로 늘었고 매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다. 갑자기 2배로 뛴 것도 아니었고 직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아니었지만 방향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졌다. 전화를 기다리는 쪽에서 전화를 먼저 거는 쪽이 됐고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일도 생겨났으며 박진수가 독자적으로 신규 계약을 따오는 일도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한명철은 매달 인센티브를 받았다. 처음엔 금액이 크지 않았지만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올라갔는데 퇴직금에서 150만 원씩 꺼내 쓰던 통장이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숫자를 확인할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는데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방향이 달라졌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줄어들기만 하던 것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통장 잔액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졌다. 어느 봄날 오후였다. 사무실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한명철은 거래처 파일을 들여다보다가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1년 전 이맘때 노트북 앞에 앉아 이력서를 보내던 기억이 스쳤다. 생년월일 칸에 1970년을 입력하면서 손가락이 멈췄던 것도 고용센터에서 중장년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머물렀던 것도 그게 1년 전 일이었는데 어딘지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그때 박진수가 다가왔다. 부장님, 이번에 새로 연락해 본 거래처인데요. 미팅 한번 잡아볼 만할 것 같아요. 박진수가 내민 메모를 들여다봤다. 업종, 규모, 담당자 이름.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한명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봤어요. 내가 먼저 전화 한번 넣어 볼게요. 거기 담당자 예전에 안면이 있어서. 박진수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역시 부장님이에요. 한명철은 핸드폰을 들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연결됐는데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한 부장님 아니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다음 주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박진수에게 말했다.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아놔요. 박진수가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말했다. 30년이 진짜 대단한 거네요. 전화 한 통에 이렇게 되는 게. 한명철은 대답하지 않고 웃었다. 30년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사람이 대단한 것이었는데 그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다. 퇴근 무렵이었다. 오태식이 한명철을 불렀다. 작은 회의실이었는데 2 사람이 마주 앉았다. 명철 씨, 1년 됐네요. 그러게요. 벌써. 오태식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한명철이 들여다봤는데 계약서였다. 인센티브 조건을 더 높이는 내용이었고 거기에 추가로 분기별 성과급 항목이
새로 생겨 있었다. 1년 동안 회사가 이만큼 컸어요. 명철 씨 덕분이에요. 조건을 더 좋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한명철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말한 걸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서도 그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아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오 사장님. 제가 감사하죠. 오태식이 손을 내밀었다. 한명철이 그 손을 잡았는데 처음 이 사무실에 왔던 날 잡았던 그 손이었다. 그런데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가불이 역전된 어색한 악수였는데 지금은 1년을 함께 버텨온 사람들의 악수였다. 그날 저녁이었다. 한명철은 퇴근길에 핸드폰을 꺼내 박성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장님,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답장이 금방 왔다. 되죠. 어디서요? 예전에 만났던 포장마차였다. 한명철이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박성진이 들어왔다. 오늘은 비번이라고 했는데 편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남아 있었다. 한명철은 아무 말 없이 소주를 따랐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럭저럭이에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박성진이 말했다. 요즘 회사는 어때요? 많이 컸어요. 거래처가 2배 넘게 늘었고 사람도 1명 더 들어왔어요. 잘 됐네요. 역시 명철 씨예요. 한명철은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장님, 저 사실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3달 동안 면접마다 떨어지고 퇴직금 줄어드는 거 매일 확인하고 그때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박성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아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회사가 망한 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다음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박성진이 잠시 말이 없다가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퇴근하는 사람들이었다. 박성진이 낮게 말했다. 나는 아직 시작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한명철은 그를 바라봤다. 위로의 말을 하려다 그만뒀다.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천천히 찾아지겠죠. 사장님도. 박성진이 소주잔을 들었다. 한명철도 들었다. 두 잔이 부딪혔는데 포장마차 천막이 바람에 살랑거렸고 바깥에서 봄밤의 소리가 들렸다. 집에 돌아온 한명철은 소파에 앉아 잠시 가만히 있었다. 김순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다. 3달 동안 낮에 혼자 집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그 고요함과는 완전히 다른 편안함이었다. 수첩을 꺼냈다. 오래된 업무 수첩이었는데 1년 전 마지막 페이지에 날짜만 적고 덮어뒀던 그 수첩이었다. 지금은 페이지가 빼곡하게 차 있었다. 거래처 이름들, 미팅 일정들, 메모들. 한명철은 맨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펜을 들고 한 줄을 썼다. 30년 전 첫 출근보다 오늘이 더 설렌다. 펜을 내려놓고 수첩을 덮었다. 창밖으로 봄밤의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다. 한명철은 눈을 감았다. 내일 또 출근해야 했다. 그게 이렇게 기다려질 줄은 몰랐었다. 한명철은 30년 다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면서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습니다. 직함도 명함도 매일 아침 출근할 이유도. 그런데 정작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거절당하고 이력서를 보내도 답장 한 통 오지 않던 날들을 버텨낸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30년 거래처 사장의 전화 한 통이 새 출발이 됐고
5년 전 가르쳤던 후배가 다시 옆에 섰습니다. 직함은 사라져도 실력은 남고 명함이 바뀌어도 신뢰는 남는다는 것. 한명철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50대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